엄마, 잠깐 실버타운에서 회복하자. 우리가 자주 갈게. 76세 순옥 할머니는 이 말을 믿고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자신의 집이 팔리고 통장이 텅 비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치밀하게 계획한 재산 탈취였던 거죠. 과연 순옥 할머니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켰을까요?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지면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특히 부모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순옥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믿었던 가족, 그 따뜻했던 시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세 순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2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야 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빌딩 청소를 했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피가 나도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려도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남들보다 부족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아들이 착하게 자라서 좋은 직장도 구하고 예쁜 며느리도 데려왔어요. 결혼할 때 제가 평생 모은 돈 중에서 전세금 3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아들이 미안해하길래 엄마가 뭐 하려고 돈을 모아놨겠니? 내가 잘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라고 했어요. 손자 손녀가 태어나니까 더 바빠졌어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니까 제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유치원 등하원까지 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말이에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정말 잘 대해줬거든요. 명절 때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용돈도 챙겨주고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자주 해서 가져다 줬어요. 이웃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순옥 씨는 참 복이 많아. 아들 며느리가 저렇게 효성스러우니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대퇴부 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1달 동안 입원했어요. 퇴원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곳으로 차를 몰더라고요. 엄마, 어디 가는 거니? 라고 물으니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으셨잖아요. 실버타운에서 잠깐 회복하시면서 재활치료 받으세요. 집에서는 계단도 많고 불편하실 거예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자주 갈게요. 좋은 시설이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자식들이 제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좋은 곳까지 알아봐 줬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재활치료를 받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곧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2번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자주 오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생각했어요. 직장 일도 있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을 붙들고 아들 번호를 눌러봤어요. 그런데 계속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이곳이 실버타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요양원이었어요. 약속했던 재활치료 프로그램도 없고 시설도 낡았습니다.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화장실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식사도 형편없었습니다. 밥은 딱딱하고 반찬은 짜기만 해서 입맛이 없었어요. 어느 날 담당 직원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다른 연락처 아세요? 그때서야 저만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직원들도 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연락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모든 비용이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이나 말이에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줬어요. 제 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모든 걸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장에 있는 서명이 제 것과 너무 달랐어요. 저는 평생 한글로 이름을 써왔는데 그 서류에는 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 더 지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살던 집이 팔렸다는 거예요. 직원이 등기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매매가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새 주인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집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들이 제 허락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있나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눈물만 나왔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가족들 면회 오는 걸 보면서 더 외로웠어요. 일요일마다 자식들이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도 가져다 주고 손자 손녀들도 함께 와서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현관 쪽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올까봐 기다렸어요. 복도에서 남자 목소리만 들려도 우리 아들인가 싶어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직원들도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간병사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버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누워 있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집 안방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통장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몰래 따로 모아둔 거였어요. 혹시 모를 어려운 일에 대비해서 말이죠.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을 위해서였나 봅니다. 세 번째, 내가 숨겨둔 마지막 희망.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집 안방 옷장 맨 아래 서랍에 숨겨둔 비상금 통장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 중에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모를 어려운 일에 대비해서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총무과 직원한테 부탁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직원이 처음에는 그런 일은 가족이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제 사정을 설명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아는 통장 말고도 모르는 통장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장들이 모두 해지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계획적으로 제 재산을 빼돌린 거구나. 하지만 다행히 제가 비밀로 해둔 그 통장만은 그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2천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치고는 많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어요. 직원이 저한테 변호사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해 줬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받고 어려운 말만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접수하는 직원한테 제 사정을 설명하니까 상담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상담비로 10만 원을 준비해서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76세에 처음 가보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생각보다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특히 아들이 제출한 위임장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제 서명이 평소와 너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제가 평생 한글로 이름을 써왔는데 그 위임장에는 한자로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필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 위임장에 적힌 날짜를 보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더라고요. 그날 저는 수술 직후라 의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서명을 했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집 매매 계약서였어요. 제가 집을 팔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쓴 게 아니라 누군가 흉내낸 거였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고 하셨습니다. 집 매매 대금도 이상했어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려 있었는데 그 돈이 며느리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 집을 팔아서 며느리가 돈을 가져간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더 조사해 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증거도 나왔어요. 병원에 허위 진단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유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연락을 끊은 건 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고 버리는 것도 범죄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제 재산을 되찾고 형사고발로는 아들과 며느리를 처벌받게 하는 거였어요. 변호사비로 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제가 숨겨둔 비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번째, 법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76년을 살면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말이에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는데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고개를 돌리고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위임장이었어요. 제 서명을 연습한 종이들이 며느리 집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A사 용지 한 장 가득히 제 이름을 따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 필체를 흉내 내려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집 매매 과정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집이 시세 4억 원인데 2억 8천만 원에 팔렸더라고요. 그것도 며느리, 친구 명의로 말이에요. 나중에 그 친구가 다시 시세대로 팔아서 차액을 나눠 가진 거였습니다. 완전히 짜고 친 고스톱이었어요. 더 기가 막혔던 건 병원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가서 저를 치매 환자로 진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직접 저를 진찰하지도 않고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 의사가 거절해서 진단서는 못 받았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제 인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제가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 치는 영상, 직원들과 나눈 대화 녹음,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일기장까지요. 판사님이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요양원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고 온라인 쇼핑도 했다는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치매 환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다룬다고 자부합니다. 아들과 며느리 측 변호사가 저를 치매 환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말이 안 됐어요. 제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때도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판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다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며느리가 증인석에 섰을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떳떳한 표정이더라고요. 자기들이 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제 재산을 훔쳐놓고도 저를 위한 일이라니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고발한 어머니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고요. 사돈집에서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 있냐고 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들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봐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판결 날 판사님이 내리신 결정을 들었을 때 정말 시원했습니다. 아들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며느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특히 판사님이 저를 요양원에 버린 행위를 사적 유기라고 판단하신 건 정말 의미가 컸어요. 부모를 돌보지 않고 버리는 것도 범죄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판결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다고요. 비록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5번째, 진짜 복수는 용서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제 집 열쇠를 다시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1년 만에 돌아온 우리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정성껏 가꿔놓은 마당의 꽃들도 모두 죽어 있고 제가 아끼던 가구들도 없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 살림을 차리면서 마음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마당에 꽃을 다시 심는 것이었습니다. 장미, 코스모스, 봉숭아를 심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어떤 화려한 복수를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게 더 소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 제일 즐거웠어요. 꼬마들이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듣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못 보는 아쉬움을 이런 식으로 달래고 있었나 봐요. 집에서는 손수건이나 수세미 같은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분들께 나눠드리는 일도 했어요. 바느질을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서만 뜨개질을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법원 앞에서 만났던 방송국 기자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면서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 평범한 인생이 영화가 될 수 있다니요. 영화 제목은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로 정했어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는 이거였어요. 날 버렸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린 거야. 나는 끝까지 나를 지켰어. 영화가 제작되면서 저작권료도 받게 됐고 재판으로 되찾은 재산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일 큰 고민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실버타운 비용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서울에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서 변호사를 통해 몰래 증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배신한 자식들한테 왜 재산을 주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용서가 진짜 복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놓아주는 게 제 마음도 편하고 더 자유로웠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저만 불행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제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스스로 선택한 좋은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제 의지로 선택한 곳이에요. 여기서는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올해가 제 80세 생일이었는데 그날 정말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시길 바라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평생 희생만 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궁극적인 용서의 힘을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순옥 할머니가 하신 이 말씀이에요. 진짜 복수는 용서였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결국 자신만 불행해진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하지만 그 용서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걸 참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어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